네, 인사행정론 중에서 제 4장입니다. 공무원의 행동규범. 예, 여기에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 단체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공무원의 권익보호,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이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법률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신분에 의하여 반하는 불리한 신분관계의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그랬고 있어요. 주로 여기에서 여러 법률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이러한 신분 보장은 직업 공무원제 적용을 받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신분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무엇이냐는 여러분 제 책 268쪽에 나와 있고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정무직 공무원이 있죠. 정무직 공무원이 있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공무원은 직렬은 신분 보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경력직이지만 1급 공무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급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면직할 수 있고요. 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뭐죠? 적격 심사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급 또 고위공무원들은 가급은 언제든지 면직이 가능하다. 집에 보낼 수 있다. 직권 면직입니다. 국가가 직권. 또 하나는 적격 심사. 고위공무원단 가나 나급 모두 적격 심사를 통해서 직권 면직이 가능하죠.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는데 나의 권익이 침해받았다. 그러면 권리 구제 절차가 있어야 되죠. 신분 보장에 대한. 그게 지금 배우는 권익 보호의 절차입니다. 권익 보호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청 심사제도. 이게 사실 실질적인 가장 큰 권익보호 제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충 심사제도입니다. 고충 심사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꼭 그렇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충 심사제도가 있고 소청 심사제도가 있다. 자, 소청심사제도가 확실한 권익보호 절차입니다. 일단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소송심사제도란 중요합니다. 징계처분, 어떤 처분이에요. 나에게 처분을 내린 거예요. 징계처분, 징계 배웠죠 우리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런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내린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부작위 행정법을 배웠으나 알겠지만 부작이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처분은 나를 싫어하는 여러분이 어느 날 나를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손으로 내 머리를 때렸어요. 그런 게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처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항쟁을 하는 거고요. 부작위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딱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게 기분 나쁘다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게 부작위예요. 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부작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부작위의 사례를 제가 각주 13번에다가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미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작위하게 있는 거죠. 내가 1년간 육아휴직을 복귀하고 복직하겠다고 복직서를 냈어요. 근데 날 기분 나쁘다고 우리 부처에서 나한테 보직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부작위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청심사 제도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행정소송 이전에 필수적인 전심 절차이며 소송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청심사의 대상은 요 세 가지입니다. 불리한 처분, 징계처분,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 위법사항에 대해 하나의 제기되므로 부당한 고충에 대해서는 정말 고충심사의 처리 대상입니다.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부당한 사항은 뒤에 나옵니다. 고충심사. 우리나라는 소청심사를 어디서 하느냐? 소청심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있어요. 인사혁신처에. 그거는 중앙행정기관이고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별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자, 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한 5명 이상 7인 이하의 상임위원과,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위원장 5인과 7인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7명 이하는 항상 출근해야 돼요. 상임위원은 항상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비상임위원은 우리 학교 교수님들처럼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본업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의결하는 겁니다. 이게 비상임위원이에요. 5명에서 7명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주어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소청심사의 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 소청심사의 결정은 제적위원 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협의에 따르며 의견이 나눌 때에는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가장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차례도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징계에서 견책, 감봉, 정지,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징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지금 소청은 징계를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지만 만약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근데 징계위원회 위원이 총 7명인데 7명이면 과반수를 하면 4명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7분의 4가 돼야 되잖아. 만약에 근데 견책 1명, 감봉 1명, 정직 1명, 강등 1명, 해임 1명, 파면 2명 이렇게 7명이 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결정할 때 어떻게 아까 의견이 나눌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소청에서 가장 불리한 의견, 가장 불리한 게 뭐예요? 이 파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차례로 더하는 거예요. 2, 3, 4 가장 유리한 의견. 강등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과반수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강등입니다. 이렇게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학의 모든 곳에서 거의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처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바로 따라야 돼요. 예.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처분행정청이 불복하는 경우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러나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우리 회사로부터 강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등 처분을 받았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사실 이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어요. 그 소청심사위에서 심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의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 그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친구 인용하는 거예요. 자네 말이 맞아. 자네 좀 심한 것 같아. 자네 회사에서 자네를 너무 심하게 해서 강등 처분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용하는 순간에 이미 이 강등 처분은 무효가 돼버리고요. 다시 이 강등을 내렸던 이 징계위원회에 재회부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재회부돼서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 강등 이하의 걸 다시 결정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또 정직이나 감봉이나 견책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가 자, 강등 처분 무효라는 것들, 강등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 소송이 결정되는 그거는 뭐죠? 그 강등을 내렸던 그 기관에게 기속됐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 순간에 무효가 된다는 그 얘기고, 무효가 된다는 얘기고, 이 소청위원회의 강등 처분이 잘못됐다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기관에서. 근데 강등 처분, 만약 여기서 강등 처분이 합당하다. 너는 그럴 강등 처분을 당할 만한 녀석이야. 라는 결정을 내려버렸다면 나는 뭐예요? 여기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교수님 또 그럼 그러면 다시 제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게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왔는데 우리 기관에서 다시 징계로 저를 또 정직 때려버리면 전 부당함 또 하면 돼요. 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정직에 대해서. 네. 이런 과정이다. 고충심사제도. 고충심사제도는 별 소용이 없다 그랬죠. 왜? 뭐라 그랬습니까? 고충이에요. 고충.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 고난인gin과의 심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고충.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이에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사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와 중앙고충심사위에 나누는데요.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5급 이상인데 핵심은 우리나라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누가 관장하느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위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관장하고 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각 기관에 있겠죠. 한편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주는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지방공무원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중요한 거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기속력이 없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근데 소청심사의 기속력은 강하다 그랬습니다. 확실히 있다. 기속력이 없다는 안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4급 공무원인데 4급 공무원이면 고충을 어디로 가야 돼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고충을 갔어요. 공무원인데 우리 국장이 자꾸 나한테 위법 부당하지 않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이런 고충을 얘기한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래 고충심사위원회 보니까 좀 그런 거 같거든요. 그리고 국장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과에는 이국은 국장을 좀 일 좀 작게 시키도록 해주시오라는 말을 해도 안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근데 통상 따르게 되겠지만 안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 표가 중요합니다.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는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권리구제, 고청심사는 애로사항, 불만이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고요. 지방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심사위원회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있다. 근데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어디서 관장한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5급 이상을 관장한다. 처분 행정성을 기속하고 기속력이 없다. 여기까지가 권익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 과거에 이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나올 만한 여력이 없죠. 뭐 가끔 주관식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핵심은 뭘까요? 공무원이 과거에는 공무원이 우리나라처럼 공무원들이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이런 논의가 주로 논의로 답안을 끌어나가는데요. 지금은 철저하게 이 시기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두 개의 쟁점을 적어둬야 돼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뭐죠? 국민을 위해서 뉴트럴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있죠. 직업 공무원제. 이런 논리죠.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개인의 무슨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같이 서술해 주는 게 합리적이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제약 요건으로 잘 언급해 주느냐가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필요성. 필요성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첫째, 둘째, 셋째, 선고 과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있죠. 정실 임용은 부패할 수 있고요. 한계. 제일 중요하죠. 한계가 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거죠. 예. 공무원 참정권이 제한된다.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강조는 미국의 경우는 역관제에 패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 공무원의 정치 참여와 선거 개입 역사 등에서 따른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실적제의 정착과 직업 윤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가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배웠던 건데요. 정치적 중립. 미국 같은 경우는 역관주의의 폐해 때문에 펜들턴법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배웠습니다. 1883년에. 그래서 펜들턴법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는 직급마다 달라요. 영국의 경우는 이 상위 계급의 공무원은 정당 가입만 허용돼요. 중위계층의 공무원은 국회의원직 후보직을 제외하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모든 정치활동을 해야 되죠. 하위직층 경우에는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돼요. 하지만 출마만 사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직급별로 좀 다르고 독일은 정치활동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원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에 낙선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 될까요? 우리나라에 절대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보시는 기대권을 놓으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일 당선되면 공무원을 사직하지만 하원의원을 그만두면 다시 공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비교적 엄격히 공무원을 규제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확보 방안은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주관식 공부하는 학생들은 읽어보지만 객관식 공부하는 학생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